고선도서관 수성인 사이언스에서 제공하는 특별과학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영남대학교 물리학과의 권진혁 교수입니다. 오늘은 과학과 인류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목이 꽤 거창하죠. 그렇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실제로 개인이나 한 국가의 미래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걱정이 과학기술의 힘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낭비한 대가라는 데 그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디어에는 여전히 과거와 동일한 분위기를 조장하고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와 비슷한 외계 행성을 발견하여 지구를 버리고 이사가면 해결될 수도 있다는 그릇된 사고방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외계 행성 찾기와 그 문제점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지난번과 다르게 과학과 인류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까지는 빅뱅 우주론과 생명의 기원과 같이 이제 과거의 기원의 문제를 다뤘는데, 이제 오늘은 그 미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는 현재를 통해서 항상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의 강의 목차는 1. 과학은 인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2. 제2의 지구를 찾아서 외계행성 찾기입니다. 3. 유일한 지구, 우리 지구를 다시 보는 그 안목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이걸 넣었습니다. 그리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학은 인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참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또 과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수십 년 동안 과학을 연구하고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두고 있지만은, 이 과학이 인류를 파괴한다면 과거의 어떠한 인류의 어떠한 행위보다도 가장 그 어떤 나쁜 어떠한 용서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겨우 현대과학 기술의 그 혜택을 누린 것은 그 100년도 되지 않는데, 그 100년의 혜택을 누린 결과 지구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으로 파괴된다. 이것은 우리의 자손을 위해서도 엄청난 이제 비극이고,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죠. 실제로 그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우리가 되돌릴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게 연료를 가득 실은 비행기가 그 여객기가 하늘 날아가다가 연료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미 그 착륙할 수 있는 공항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고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황에 우리 인류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를 좀 냉정하고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우리의 지구를 아끼는, 살리는 그 길을 모색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글로벌 크라이시스, 전 지구적 위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첫 번째가 지구 온난화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수십 년 내에 그린란드가 다 녹는다 그러죠. 그린란드의 3km 두께의 그 얼음이 빙하가 다 녹으면 지구의 해수면이 10m가 올라갑니다. 10m 올라가면은 저지대 도시들은 바닷가에 있는 도시는 거의 대부분 다 잠깁니다. 부산, 인천, 목포, 상해, 중국은 거의 반이 잠기고요. 10m만 올라가도요. 뉴욕 물바다가 완전 물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메가 볼케이노. 여러분, 메가 볼케이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혹은 슈퍼 볼케이노, 초거대 화산이죠. 한 개의 화산에 전 지구를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화산이 지구 밑에 잠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 다음에 메가 얼스퀘이크, 그 지금 있는 지진의 100배, 1000배 크기의 지진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때가 되었고, 그 지진학자들이 이것을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석 충돌이죠. 우리가 자주 그 언론에 나오는데 약 한 500m 급의 운석 하나가 그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육지 어디에 떨어져도 그 지구의 한 3분의 1 정도는 전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km 이상 되는 운석이 떨어지면 거의
전 지구가 멸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한 운석 충돌이 기회가 잦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 이렇게 작은 것들이어서 망원경으로 쉽게 발견되지도 않고 지구에 가까워진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참 우리 전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슈퍼노바, 이건 초신성인데요. 별이 그 수명을 다하고 나면 그 이제 핵융합을 하는 에너지가 고갈되고 나서 마지막으로 폭발을 일으키면서 그 평소 밝기의 수십억 배에서 수백억 배의 에너지를 우주 공간으로 뿌리면서 이제 블랙홀이나 중성자별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근데 가까운데 지구로부터 몇십 광년 안에 가까운 있는 별이 이렇게 슈퍼노바로 터지면 그 강력한 레디에이션 때문에 지구에는 엄청난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핵전쟁은 인류가 스스로 개발한 무기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건 다 아시는 거고, 그 환경 파괴도 잘 아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대처할 만한 능력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중에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중에 대표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슈퍼 볼케이노 혹은 메가 볼케이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있는 토바 화산이라는 화산이에요. 이 토바 화산은 이렇게 고구마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죠. 이 크기가 그 분화구 크기가 제주도만 합니다. 가운데 또 큰 칼데라 섬이 있죠. 분화구. 그래서 이 섬의 크기가 제주도 크기예요. 이 분화구 크기가. 그러니까 백록담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백록담 가보셨죠? 백록담이라는 게 제주도라는 큰 섬을 만든 것이 백록담이라는 거 조그마한 그 분화구 하나가 만든 겁니다. 직径 한 1km 되는 거예요. 근데 제주도가 가로세로가 한 100km 되고 세로가 한 50km 되는데 분화구 크기가 100km나 되는 화산이니까 이런 화산 한 개가 터지면 한라산 같은 화산 수만 개가 터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이 약 7만 4천 년 전에 대분화를 해서 그 먼지가 지구를 다 덮고 그 지구의 기온이 급강하여서 그 빙하기가 유발되고 수많은 생물들이 멸종을 일으켜 하는 인류도 전멸의 위기까지 내몰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화구 깊이가 529m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토바 화산과 같은 것이 이게 살아있습니다. 이 토바 화산이 지금도 언제든지 터질 수도 있고, 또 미국 서부에 있는 그 옐로스톤 밑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어떤 그 화산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마그마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요인, 뭐 오염, 우리가 이런 환경 오염, 뭐 이래라든지 자원 낭비라든지 기후 온난화라든지 온난화가 되면 이제 지구 환경이 너무 나빠지죠. 그래서 뭐 빙하도 녹고 또 환경도 나빠서 곡식도 안 되고 사람들이 이제 생존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나온 영화의 주제가 인터스텔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구의 환경이 너무 나빠져 가지고 불이 너무 자주 나요. 그러니까 농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을에 들으려면 불이 나가지고 다 태워버려요. 왜 불이 나느냐? 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 서부 어마어마한 그 화재가 나서 진짜 몇 달 동안 계속 타고 그 재앙이 온 걸 아시죠? 그 호주에는 거의 1년 가까이 그 호주의 전역이 그 산불로 끌 수 없는 산불로 이렇게 고난을 받은 그 재앙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구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인간이 과학기술로 최신의 첨단 모든 엔지니어링과 사이언스를 총동원해서 이제 우주를 여행하는 우주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은 대단하죠. 이 우주선은 오늘날 모든 물리학자들이 상상만 하는 어떤 그런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서 시공간을 이제 통과해서 웜홀, 벌레 구멍이죠. 웜홀로 들어가서 우주의 다른 곳에 화이트홀로 툭 튀어나오는 이제 그러한 기술을 개발했어요.
여러분 이런 스토리 라인은 100% 상상입니다. 여러분 블랙홀로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형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블랙홀로 들어갈 때 중력이 너무 세고 가속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에 원자조차 다 분해되어 버립니다. 소립자로 다 분쇄기죠. 블랙홀은 분쇄기입니다. 그래서 뭐 우주선이고 사람이고 간에 모든 물질은 별이고 간에 블랙홀로 들어가면 다 분쇄돼서 가루가 되어버리고 소립자로 해체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몰이 있다는 물리학자들의 어떤 뭐 이론도 있었지만 지금은 잘 안 받아들여지고요. 블랙홀로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원몰 통과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여행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팩트 체크를 하면 인터스텔라는 순순히 영화적 호기심이지 인류의 미래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제2의 지구를 찾아서 많은 연구비를 들여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외계행성 탐사 프로젝트 케플러 프로젝트라는 것이 제일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나사에서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위에 보이시는 이러한 특수한 인공위성입니다. 망원경을 장착하고 특수한 센서를 장착해서 이렇게 외계 행성만 찾는 그러한 인공위성이 되겠습니다. 그 4년 동안 약 4천여 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어요. 엄청 많이 발견했죠. 지구 상공에서는 외계 행성 몇 개 발견하기도 힘든데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돌면서 4년 만에 4천여 개라는 많은 외계 행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외계 행성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여러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별은 스스로 빛을 내고 빛이 아주 밝으니까 수백 광년, 수천 광년 지난 멀리 있는 별도 우리가 망원경으로 지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별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 우리 태양으로 말하자면은 태양을 돌고 있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별에 비해서 훨씬 작고 아주 크기가 벌써 상대가 되게 작고 그 다음 빛을 내지 않으니까 수백 광년 떨어져서는 이것을 망원경으로 본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빛가림 효과, 별빛 가림 효과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외계에 행성이 있어요. 그 행성이 자기의 모항성의 앞을 가로질러 가면 별빛을 차단하잖아. 차단하면 별빛이 이렇게 뚝 떨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별빛이 약해진다고요. 뚝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다가 모항성을 지나가면은 다시 원래 밝기로 항성의 빛이 밝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별빛 가림 효과로 햇빛이 이렇게 별빛의 양이 뚝 떨어지는 현상을 이용해서 행성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고 행성의 크기도 알 수 있고 모항성의 크기를 아니까 그 시간을 재면 시간 비율로 나누면 행성의 크기도 알 수 있고 행성의 공전 주기도 알 수 있고 또 모항성으로부터의 거리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천여 개의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트라피스트 1이라는 외계 행성 개입니다. 이 트라피스트 1이라는 외계 행성 개는 한 개의 행성이 도는 것이 아니고 7개의 행성이 행성 개를 이용해서 우리 태양계처럼 외계 행성 개를 구성해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태양계 같은 외계 행성 개가 발견되었다고 신문과 언론에서 굉장히 떠들었죠. 근데 이 트라피스트 1 외계 행성계는 2017년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런 외계 행성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흥미롭고 재밌는 건데 우리 태양계하고 비교해서는 이게 곤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태양계는 이 외계 행성계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4,000개의 외계 행성들을 발견하고 나서 나사와 언론은 일방적으로 지구와 같은 외계 행성이 제2의 지구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가 되고 또 우리 태양계 같은 외계 행성계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공부를 해왔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팩트 체크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발견된 외계 행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 태양계가 너무 다르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트라피스트 1 외계 행성계의 모항성은 적색외성입니다. 적색외성이라는 온도가 2550도 K로 온도가 낮아요. 우리 태양의 온도가 6000도 아닙니까? 태양보다도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이니까 에너지는요, 그보다가 100배 이상 작은 햇빛의 양을 냅니다. 그래서 그 색이 붉죠. 그래서 적색 외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행성들의 그 공전 주기를 보면은 1.51, 2.41, 4.51을 해서 가지고 제일 밖에 있는 오래 도는 것이 공전 주기가 제일 긴 것이 20일입니다. 여러분 그 10일로 칩시다. 10일이면 10일 만에 공전을 하는 거예요. 자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2.5일 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는 겁니다. 한 바퀴 도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돈다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가까이 있다는 얘기죠. 뭐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죠. 자, 우리 태양계를 한번 볼까요? 태양계는요, 이게 우리가 노란색 별입니다. 6000도의 노란색 별이고요. 가장 안쪽에 있는 수성의 공전주기가 88일입니다. 금성은 225일이고 지구가 365일이고요. 그 다음에 화성이 687일입니다. 그것도 목성은 12년이에요. 12년. 토성은 29년. 그 외에 목성, 토성 당이 천왕성, 형성, 명성이 있죠. 그래서 목성과 토성이 우리 태양계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목성과 토성이 중요한데, 지구의 바깥에 먼 곳에서 천천히 도는 목성과 토성이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은 외계 행성 여러 개가 돈다는 것 외에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다는 걸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런 외계 행성을 많이 연구해 본 결과, 어느 교수가 나쁜 목성, 착한 목성이라는 이제 그 말을 지어냈어요. 여러분, 우리 지구가 우리 태양계입니다. 이게 태양계고요. 태양계 수성금성 지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지구가 있어요. 지구 그 다음에 화성이 있고, 화성 밖에 목성이 있습니다. 다른 목성. 그 목성 밖에 토성이 있죠. 이 그 거리는 실측대로가 아닙니다. 그냥 다 모아놓은 거예요. 보기 좋게. 훨씬 멀리 있죠, 실제로는. 근데 우리 지구보다 먼 바깥쪽에 목성이 있습니다. 근데 외계 행성들을 조사를 해보면 대개 목성처럼 크고, 또 이게 지구보다 안쪽에 있어요. 매우 가까이 있어서 매우 빨리 돕니다. 열흘만 한 바퀴 돕니다. 어떤 거는 10시간만 한 바퀴 도는 것들도 많아요. 10시간 만에. 그러니까 그 항성 주위를 진짜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거죠. 만약에 외계 행성처럼 이 목성이 지구 안쪽으로 왔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목성이 지구에 접근할 때마다 지구는 목성의 강력한 중기 때문에 휘청그 끌려 들어가죠. 그 지구는 지구 궤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비틀비틀 하면서 지구는 태양을 가까이 갔다가 멀어져 갔다가 이 궤도가 불안정해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목성은 생명체를 죽이는 목성이니까 나쁜 목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목성은 지구보다 훨씬 먼 곳에서, 지구 궤도의 5배 먼 곳에서 12년이라는 세월이 걸쳐서 천천히 돌면서 지구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착한 이유가 지구 쪽으로 떨어지는 그 운석이나 해성 같은 것들을 목성이 방어를 해줍니다. 방어를 해주고 목성이 큰 중력으로 잡아당겨가지고 청소를 해줘요. 그래서 목성과 토성은, 그리고 천왕성, 해왕성도 그보다는 좀 작지만 굉장히 큰 행성들입니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지구의 바깥에 먼 곳이 돌면서 우주로부터 쏟아지는 운석이나 해성들을 청소를 해서 어떤 지구를 보호하는, 지구 지킴이 역할을 하는 착한 목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성과 토성이 없으면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외계 행성을 케플러 위성을 통해서 찾아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외계 행성들은 목성처럼 큰 것들이 대부분이고, 이것들이 지구보다 훨씬 안쪽 궤도에서 돌고 있어요. 지구보다 훨씬 먼 궤도에, 지구의 5배, 10배의 먼 궤도에서 목성처럼 큰 그 행성이 도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태양계의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암석형 행성 지구는 안쪽에서 돌고,
그것을 이제 보호하는 큰 행성들 4개가 바깥에 돈다. 이런 것은 지금까지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쌍둥이 지구가 발견되었다. 이건 또 매스미디어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YTN에서 생명체 가능성이 있는 쌍둥이 지구가 발견되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 그 지구는 로스 128b라는 건데요. 이제 요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구와 온도와 크기가 비슷하다. 왼쪽에 있는 밝은 게 이것이 이제 모행성입니다. 로스 128. 모행성은 그냥 로스 128이라고 하고, 그로부터 발견된 위성은, 행성은 B를 붙입니다. B, C, D 이렇게 붙여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윌리엄 덴치라는 미 한국 우주국 전문학자는 대기가 있어서 생명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발견이고 후속 연구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언론사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받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여러분 저와 같이 이 로스 128b 외계 행성의 쌍둥이 지구가 쌍둥이 지구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모항성 로스 128은 적색 외성입니다. 온도가 한 2000도에서 3000도 되는 태양보다 훨씬 어둡죠. 그리고 빛의 양은, 에너지 양은 뭐 태양보다가 거의 100분의 1밖에 내지 못하고, 그래서 붉은색을 내고요. 어두운 항성입니다. 밤하늘에는 맨눈으로 보이지 않는 적색 외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별의 90%가 적색 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처럼 그 노란색의 밝은 빛을 내는 이런 그 별은 전체 그 몇 퍼센트가 되잖아요. 태양과 같은 별은, 태양보다 더 큰 별도 좀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태양과 같은 사이즈에, 태양과 같은 나이에, 태양과 같은 색깔을 내는 별은 밤하늘에 보이는 모든 별의 한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이 1%에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그 별이죠. 그 다음에 쌍둥이 지구라는 로스 128b는 공전 주기가 얼마냐? 9.9일입니다. 9.9일 만에, 열흘 만에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이 모항성인 로스 128에서 나오는 강력한 X선과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는 대기가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 대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기는 다 날아갔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그 X선 때문에 대기는 이온화되어 있고, 또 독가스가 있다 하더라도 독가스가 가득 찼을 겁니다. 그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질 않아요. 이것이 팩트 체크입니다. 항상 외계 행성은 모항성과 같이 봐야 됩니다. 모항성과 같이. 여러분 그 수성만 하더라도 88년에 나온 수성만 하더라도太陽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온도가 너무 높고 대기는 하나도 없고 그 완전히 그냥 암석 덩어리가 되죠. 예.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도 안으로 조금만 가까이 가면은 이제 그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사에서 지구와 가장 닮은 외계 행성 8개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보면은 케플러 438b부터 시작해서 케플러 296f까지 8개를 소개를 했는데요. 자, 지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구의 반경 1로 기준을 잡고요. 지구는 평균 온도가 20도씨, 공전 주기는 365일, 그 다음에 별의 조건, 우리 태양의 온도는 6000도고, 태양을 1로 잡겠습니다. 태양의 질량을 1. 그럼 이 외계 행성들은 보면은 반경이 지구보다가 10% 내지 한 2배 가까이, 1.8 정도, 2배 정도 크고요. 조금 더 크죠. 온도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보다 훨씬 낮죠. 평균 온도가 되게 평균 마이너스 한 50도쯤 됩니다. 어떤 건 마이너스 94도, 마이너스 65도, 마이너스 29도 되고요. 근데 공전 주기도 봐야 됩니다. 공전 주기를 보니까 35일, 112일, 100일, 그 100일 때니까 꽤 큰 거죠. 그 중에 케플러 62f는 267일로서 꽤 깁니다. 우리 태양 주위를 우리 지구가 365일인 것에 비해서. 근데 온도는 마이너스 65도씨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벌써 이게 이제 생명체가 살기에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별의 조건이 중요합니다. 별의 온도가 정말 3,700도, 4,400도, 대개 3, 4,000도죠. 이게 다 적색 외성입니다. 적색 외성이고 별의 질량도 너무 작고요. 지구도 작고. 적색 외성은 기본적으로 그 X선을 너무 많이 내고 가시광선은 너무 적고 그 다음에 자주 그 슈퍼 플레어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강력한 그 불덩어리를 그 폭발해 불덩어리를 우주로 뿜어내요. 우리 태양도 이제 플레어라 그래가지고 작은 폭발들이 일어납니다. 그 플레어를 하면은 그 양성자나 전자나 일단 방사능 입자들이 우주공간으로 확 쏟아져 나와요. 그 지구에 가까이 오면 이제 지구에 그것이 오로라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슈퍼 플레어가 나면은 슈퍼 플레어라는 것이 뭐냐? 플레어보다가 몇만 배, 몇백만 배 더 큰 겁니다. 만약에 태양이 슈퍼 플레어를 뿜었는데 그 속을 지구가 들어간다. 그럼 지구는 그냥 계란 후라이 됩니다. 순식간에 다 타버리죠.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 태양은 슈퍼 플레어를 방출하지 않아요. 완전히 방출하지 않는다는 그것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슈퍼 플레어를 내는 것이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별이 온도도 맞지만은 별이 슈퍼 플레어를 방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러한 적색외성들은 대부분 슈퍼 플레어를 방출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조건이 맞지 않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러한 이제 가장 닮았다는 외계행 8개가 별은 너무 어둡고 붉고 행성들은 너무 차갑고 공전 중이 너무 빠르다 있는 것이죠. 근데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전 하루가 몇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가.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액체 상태의 물.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것이 대기가 순환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화성에는 과거에 물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그 화성에 가서 보면은 막 물이 흐르는 자국들이 많아요. 그 물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물이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물이 증발을 해가지고요 우주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극지방이 그 땅 밑에 얼음이 조금 남아 있고 나머지는 증발한 다음에 우주로 날아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화성이 중력이 약해가지고 그 수증기를 부드러워줄 힘이 없거든요. 순환이 안 되니까 순환이. 그래서 지금 화성은 물이 없는 붉은색의 행성이 되어버렸는데요. 또 중요한 게 산소입니다. 화성의 대기는 지구의 그 1%예요. 대기압은 100분의 1입니다. 근데 1%마저 98%가 바로 그 CO2예요. CO2 이산화탄소. 금성은 지구보다 안쪽에 있지만은 금성은 100기압입니다. 지구 대기압이 100배로 공기 압력이 센데 그것도 98%가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우주의 행성들은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메탄이나 이런 것들이요. 근데 우리 지구만 산소가 그 20%, 질소가 80%, 이렇게 됩니다. 그 질소 80대 산소 20이라는 조건을 갖춘 행성이나 다 외계 행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 케플러 452b라는 이제 외계 행성이 발견됐는데 이거는 쌍둥이가 아니고 지구 사촌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지구 사촌형을 한번 만나 보실까요? 네, 태양계 바깥에서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발견됐습니다. 이른바 지구의 사촌형 별이라고 부르는데 환경이 지구와 같다면 혹시 우리 같은 생명체가 있는 건 아닐까요? 네, 또 환경 오염 때문에 지구에서 살기 힘든 때가 오면 우리가 그 별로 가서 살 수 있는 건 아닌지 과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행성이 돌고 있는 그 케플러 452라는 별 자체가 우리의 태양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태양과 뭐 크기도 비슷하고 온도, 나이가 대략적으로 한 60억 년 정도 됐어요. 태양이 한 45억 년쯤 됐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의 나이가 한 100억 년을 살 수 있는데 태양은 한 절반쯤 사는 거고 이 별은 조금 더 산 거예요. 아직 한창이죠. 그래서 태양과 비슷한 별 주위에서 지구처럼 따뜻한 온도가 유지되는 곳, 그러니까 물이 액체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곳에 이 발견된 행성이거든요. 크기도 지구보다 조금 더 커가지고 지름이 한 1.6배 정도. 그러니까 60억 년 동안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행성이었다. 근데 태양과 비슷한
그런 별 옆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45억 년이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발견된 별이 60억 년입니다. 네네. 그러면 60억 년 동안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 있었다면 그렇죠.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이다. 이게 네네.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사실 정확히는 알 수 없죠. 뭐 가볼 수도 없고 단지 이제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지구와 비슷한 환경에서 60억 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생명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 은하계 내에만 해도 수십억 개 정도의 지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수십억 년이 흘러도 생명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예. 정말 이 우주에 우리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의아심도 들겠죠. 예. 네네. 만일 이제 물이 있고 인간이 살기에 뭐 적합하다면 우리가 거기서 뭐 살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되겠죠. 일단 크기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되는데 중력은 우리보다 좀 클 것 같아요. 정확한 질량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예. 대략 중력이 한 2배쯤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아직 대기 상태를 몰라요. 예. 우리는 지금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예. 이 대기 속에 산소나 뭐 질소 같은 게 어느 정도 있는가 이런 상황 같은 것 또 대기의 압력 같은 거 이런 것도 측정해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빛으로 갔을 때 1400년 정도 가는 거리예요. 얼마나 먼 거리냐 하면 그 얼마 전 뉴 호라이즌서가 명왕성을 탐사했죠. 예. 네. 그 뉴 호라이즌서가 시속 한 5만 킬로로 날아가요. 예. 이런 우주선을 타고 가더라도 지구를 1시간에 한 바퀴보다 더 빨리 도는 거죠. 이런 걸 타고 가더라도 여기까지 가는데 수천만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렵고요. 인터스텔라에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특별한 방법, 예를 들어서 광속에 가까운 우주선을 탄다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뭐 워프하는 뭐 웜홀을 통과한다든가 하는 만화 같은 네.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가긴 힘든데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력이 2배에 가깝다고 네. 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참 피곤한 일입니다. 네. 본인의 몸무게가 2배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곱하기 2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도 있겠지만 중력이 2배면 몸무게가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움직이기가 힘들죠. 그리고 또 이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뭐 대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비슷하다면 사람이 살 수는 있겠지만 조금 가면 다이어트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보시면은 이제 케플러 452b의 그 모황성은 태양과 거의 유사하고 온도도 한 6000도, 나이도 비슷하고 이제 항성의 조건은 이제 만족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케플러 452b 이 지구 사촌형이라는 이것은 크기가 이제 지구보다 좀 더 커서 중력이 2배다. 여러분, 근데 그 중력이 2배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구가 중력이 2배가 되면은 높은 산이 다 무너져요. 여러분. 높은 산이 없어지면은, 그 어떠한 강이라든지 이런 그것들이 다 사라져요. 사라지고. 그리고, 물이 증발할 수가 없어요. 중력이 물을 잡아 당기는데 물이 증발을 해야 되잖아.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가 되어서 순환이 돼야 되는데 중력이 2배가 되는 순간에 물이 증발량이 급격하게 줄어서 이렇게 구름이 안 생깁니다. 구름이 안 생기면 순환이 안 되고 육지는 모두 사막이 되죠. 바다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 중력이 2배라는 조건 하나만 따져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하게 봐야 되고 또 아까 그 아나운서가 뭐 환경이 악화되면 우리가 인터스텔라처럼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말을 그냥 뭐 무책임하게 하는데 뭐 이거 아는 사람들은 다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가장 가까운 별이 그 우리 지구보다 4광년 떨어져 있거든요. 4광년. 빛이 가는데 4년이에요. 근데 우리 우주선의 속도가 빛의 속도의 보통 10,00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0,000배를 더 곱해야 돼요. 우주선으로 가려면. 그러면 4만 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우주선으로. 빛으로는 4년, 우주선은 4만 년, 오는데 4만 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4만 년 동안 그 우주선 속에서 4만 년 동안 살아야 돼요. 4만 년 동안. 예. 불가능한 얘기죠. 뭐 예를 들면 40일도 아니고 400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년까지는 괜찮겠는데 4만 년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 가장 가까운 별이 그렇다는 거죠. 이 지구 사천형은 1400광년이니까 1400만 년을 우주선 속에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여행은 현재의 과학 기술과 물리학 이론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거 자체를 근본적으로 인식해야 돼요. 우주 여행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별도 갈 수가 없어요. 예,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여러분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가다가 몇 명이 타고 가겠습니까? 지구 인류에 지금 100억이 인류가 있는데 거기서 뭐 10,000명 타고 가겠습니까? 1000명은 타고 가겠습니까? 겨우 그 엔지니어나 뭐 과학기술자 한 10명 정도나 뭐 100명 정도까지 타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되지도 않고 또 현실성도 없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에게 판단력이 미비한 아이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자꾸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를 자꾸 훼손을 하게 돼요. 지구를. 그런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 어른들 속에서도 다 박혀있기 때문에 지구를 훼손하는 것을 그걸 갖다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 것. 그 지구를 이렇게 자꾸 훼손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우리 세계관이 가치관이 어릴 때부터 잘못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과학과 세계관, 과학과 가치관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어릴 때부터 여기서 교육을 바로 해야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구를 잘 올바로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케플러 450b에 대한 리얼 데이터,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이것이 뭐냐면은 그 케플러 인공위성이 잡은 그 452b 그 외계 행성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보면 별빛이 가다가 톡 꺼지죠. 이렇게요. 아까 빛가림 효과 때문에요. 이 시간은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20 시간입니다. 시간 한 50시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폭 꺼집니다. 이게. 아, 행성이 지나갔구나 하는 건데 그 기계다 보니까 이 신호가 워낙 약해서 잡음을 많이 타요. 잡음을. 그래서 이 기계 잡음입니다. 이거는 기계 잡음. 그리고 케플러 450b라는 그 외계 행성에서 나온 신호를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구분이 되십니까? 안 되죠. 이게 잡음인지 이것이 아니면은 진짜 외계 행성 우리 사촌형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아는 그 맥멀리라는 이제 그 연구원이 2018년 4월 1일 논문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 논문을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케플러 452b는 다른 확인이 있을 때까지는 확신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외계 행성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계 잡음과 구분이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논문을 딱 발표해 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논문은 2018년 2년 전에 나온 겁니다. 가장 최신의 논문이에요. 이런 논문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저렇게 뉴스에 나와가지고 뭐 사촌형 지구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 지구의 차별성과 독특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지구를 함부로 대하고 지구를 만만하게 대하고 지구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한 사람, 친한 친구에게는 말을 막 하거나 우리가 좀 매너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죠. 모르는 사람은 이제 조심하고요. 우리가 외계행성을 그동안 그렇게 많이 탐사를 했어요. 그래서 4,000개나 되는 외계행성을 발견하고 그 중에 혹시나 한두 개 지구와 비슷한 뭐 쌍둥이 지구 사촌형이라도 발견하면 좋아서 이렇게 그랬는데 잠시만 자세히 팩트 체크를 하면 그나마도 현실과는 많이 멀어졌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구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많이 본 사진이죠. 근데 이 지구는 직경이 12,756km예요. 요 크기가 중요합니다. 예. 이거보다 더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돼요. 그 질량, 그리고 평균 온도 15도, 압력은 1기압, 그 속에 또 공기는 20%, 산소는 20%, 질소는 80%, 자전주기 24시간, 경사도가 23.5도 기울었죠. 태양과의 거리는 1.5km, 달과의 거리는 38만 km.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 정도만 가지고도 지구와 같은 행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조금만 바뀌면 지구는 정말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너무 작다 이거예요. 지금 인구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100억이 살다 보니까
뭐 정확히는 지금 현재 한 70억 됐나요? 좀 있으면 금방 100억이 되는데 매년 안에 100억이 되면 너무 작다. 그 지구를 키웠으면 좋겠다. 늘 표면적을 넓혀서 많이 살게 한 200억 살게 말이죠. 그 지구를 갖다가 뭐 많이도 말고 10%만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를 이렇게 키우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표면적만 넓어지죠. 나머지는 다 나빠집니다. 지구의 직경이 커지면은 중력이 더 커져가지고 중력이 세면 물이 증발을 못해요. 물이 증발을 적게 합니다. 그러면 구름이 사라지고요. 비가 오지 않아요. 강이 사라지고 육지는 다 사막이 돼요. 육지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바다에는 뭐 살 수 있다고 보지만은 육지가 없는 육지 고등생물은 육지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말이죠. 지구가 조금만 작아지면 10%만 작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요. 작아지면은 반대로 중력이 약해져서 물이 다 증발해 버려요. 액체 상태의 물이 사라져가지고 바다가 사라질 수가 있죠. 그리고 수증기만 가득 차고요. 대기 중에는요. 그 다음에 이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수증기가 지구 밖으로 다 빠져나가 버려요. 여러분 그 화성은 지구보다 크기가 반쯤 되는데요. 화성에는 과거에 바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물이 많았습니다. 그 화성에 가보면 물이 흘렀던 자국이 많이 있고 퇴적층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화성에다가 탐사 위성을 많이 보냈잖아요. 착륙을 해서 로봇가 다니면서 사진 다 찍고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살았던 그때 물 있을 때 살았던 그 박테리아 한 마리라도 흔적을 찾으려고 지금 엄청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못 찾고 있지만 말이죠. 또 지구가 좀 안쪽에는 금성은요. 지구와 크기가 비슷한데 조금 안쪽에 있는데 그 평균 온도가 400도예요. 400도. 나비 녹아내리는 온도예요. 화성과 태양과의 거리는 한 1억 킬로미터 됩니다. 1억 킬로미터.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차이 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지구가 지금 위치에서 5%만 벗어나도요. 5%만 벗어나도 지구는 생명 존재가 불가능해요. 온도가 너무 올라가요. 그리고 탄산가스가 너무 많아져요. 화성은 백기압인데 그 공기의 90% 이상이 탄산가스예요. 아니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금성입니다. 금성은 백기압인데 그 공기의 90% 이상이 탄산가스고 화성은 공기가 약한 중력 때문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우주로요. 그래서 지구 기압의 100분의 1, 1%밖에 안 됩니다. 그 희박한 공기마저도 98%가 탄산가스예요. 그러니까 화성은 옛날에 물이 있지만 지금 보면 붉은 모래만 있는 붉은 별이 되어버렸죠. 근데 지금 지구가 태양을 도는 그 원의 이심률은 1.7%예요. 근데 거의 원에 가까운 동그랗게 그리는 겁니다. 그게 조금만 벗어나가지고 5%만 다가가도 지구는 엄청난 그 재난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지구만 자꾸 생각하시면 돼요. 외계 행성 찾는 분들도 이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달 문제를 고려를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지구는 완벽하잖아요. 생명체가 살기, 크기나 무기나 육지의 분명 완벽한데 또 한 가지 더 있어야 됩니다. 달이 있어야 됩니다. 지구에 달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기가 곤란해져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달은 이 직경이 3,476km고요. 지구와 38만 km 떨어져 있어요. 딱 햇빛이 약 1초 만에 가는 거리 정도. 근데 이 크기도 요 정도 크기의 달이 요만한 거리에 있어야 돼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과학자들이 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봤거든요.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북극이 이제 북극성을 가르치잖아요. 23.5도 기울어가지고. 그러면서 태양을 돌잖아요. 이러한 지구 궤도가 달이 없으면 이게 다 헝클어진다 이거예요. 북극이 적도가 되었다가 적도가 남극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궤도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지구가 생태계가 완전히 교란되죠. 그 다음에 달이 지구에 밀물 썰물을 일으켜요. 밀물 썰물을 일으켜가지고 영양분을 썩고 해가지고 바다에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해주는데 달이 가까이 오면은 밀물썰이 너무 거세져서 문제고요. 멀어지면 밀물썰이 약해져서 문제예요. 그래서 또 세 번째는 이제 이 달이 가까이 오면 너무 가까이 오면 지구의 지각은 한 30km 두께 얇은 막이거든요. 지각이 깨져가지고 항상 화상이 터지고 지각이 지구가 엉망이 돼요. 그래서 로슈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그 아폴로가 달에 가가지고 착륙을 해가지고 세 가지를 놓고 왔습니다. 하나는 거울, 하나는 지진계, 하나는 미국의 국기를 놓고 왔죠. 근데 그 거울을 향해서 지구에서 레이저를 쏴가지고요. 빛이 왕복하는 시간을 재가지고 달까지의 거리를 매우 정밀하게 수십 년 동안 측정을 해봤더니 달은 지구로부터 1년에 3.8cm씩 멀어져 가는 거예요. 왜 멀어져 가느냐? 달이 지구를 잡아당기면서 밀물 썰물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실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손실되니까 자꾸 멀어져 가는 거죠. 그걸 거꾸로 역으로 환산해 봤더니 10억 년 전에는 달이 지구에 붙어버려요. 달의 나이는 10억 년을 넘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곤란하잖아요. 달의 나이는 40억 년이고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인데,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수정하기 위해서 많은 가설들이 제시되고 뭐 연구 결과가 제시됐지만은 시원한 게 없어요. 어쨌든 간에 달은 10억 년을 넘으면 달은 지구에 너무 가까이 옵니다. 10억 년도 가기 전에 그냥 달은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한 반만 다가와도 조성력이 약 10배가량, 정확하게는 2분의 3승이니까 8배 정도 커지는데요. 8배 커지면은 인천의 밀물 썰물이 지금 10m인데 그것이 80m가 돼요. 80m 밀물이 들어오면 서울을 지나서 순천까지 가고요. 또 썰물 때는 춘천서 서해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하루에 2번씩 밀물 썰물이 서울 지나서 춘천까지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다는 얘기죠. 전 세계가. 플로리다 같은 데는요, 그냥 그 반도 전체가 물에 잠겼다 빠졌다 잠겼다 빠졌다 할 거고요. 상해도 마찬가지. 물에 완전히 잠겼다 빠졌다 잠겼다 빠졌다. 그래서 더 가까이 오면은 이 밀물 썰물이 조수 간만이 이것이 수십 미터가 아니라 수백 미터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육지가 다 침식해서 높은 산만 뾰족하게 남고 지구의 육지는 다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10억 년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달이 지구로부터 18,000km까지 다가오는데, 이때가 되면 달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가루로. 그 태가 토성의 태처럼 돼버려요. 이걸 로슈 한계 거리라는 겁니다. 18,000km예요. 그리고 이 가까이 온 달은, 지구는 달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부수지만은 달도 지구를 부숴요. 어떻게 부수냐? 지구의 형태는 못 부수지만 지구의 껍데기를 부숴요. 지각을 부수고 화산을 일으키고, 그다음 육지를 부수고, 바닷물이 막 수백 미터가 올라와가지고 육지를 덮치고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는 생명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는 겁니다. 10억 년만 돌아가도. 그래서 이 달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달은 10%만 접근을 해도요, 지구는 대지진과 해일이 늘 발생해서 생명체가 살기 곤란한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 외에도 기타 생명이 유지에 필요한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전 주기도 중요하고요. 크기는 설명드렸고, 물, 달 있어야 되는데 자기장이 있어야 돼요. 자기장은 지구의 방음막입니다. 자기장이 없으면 우주에 쏟아지는 강력한 우주선 때문에 지구의 생명체가 살기가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육지와 바다의 비율도 중요하고요. 산소가 중요합니다. 산소가 20%라 해야 돼요. 산소 혹시 25%만 돼도요, 30%만 되면 지구에 불 나면 불이 안 꺼집니다. 매일 불탑니다. 적으면 불이 안 붙어요. 그리고 지구의 대기를 산소가 불을 붙이지 못하도록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알맞게 타도록 안정화시키는 것이 질소입니다. 그 질소가 80%가 돼야 돼요. 근데 화성은 98%가 이산화탄소, 금성도 98% 이산화탄소, 지구의 양쪽에 있는 그 행성들은 이와 같이 전부 다 이제 이산화탄소가 가득하고 산소와 질소는 거의 없어요. 참 지구에 산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한 거죠. 또 태양의 조건도 쉽지 않습니다. 태양은 총각별 혼자 있는 별이어야 돼요. 밤하늘은 별의 그 반은 쌍성, 별 두 개가 서로가 서로를 도는 쌍성으로 있습니다. 이중성 혹은 쌍둥이라고 하는데요. 쌍성에서는 행성이 있어도 행성에는 궤도가 불안정해가지고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밝기가 안정이 돼야 돼요. 많은 별들이 밝기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슈퍼플레어도 발생하고요, 불안정합니다. 다른 별들이 주위에 많으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별이 가까이 많이 있으면은 이게 태양의 궤도와 지구의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방사능이 너무 세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태양이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약 3분의 2 거리 바깥에 있어야 돼요. 바깥에. 그리고 주변에 수십 광년 이내에
초신성이 폭발하면 안 됩니다. 별이 수명이 닿으면 폭발하지 않습니까? 초신성이 폭발하면 그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지구에도 타격이 오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이제 우주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연구를 해봤더니 그 결과 생명 안전지대라는 말로 우리가 이제 헤비터블 존이라고 그러는데 라이프 헤비터블 존, 사람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지대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은하계면요 중심부는 블랙홀이 있고요 별이 너무 많고 너무 뜨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심에서 3분의 2 거리 바깥에 외곽에 살아야 됩니다. 파란 게 있는데 외곽에 살더라도 이 나사 팔이 있잖아요. 이 팔. 우리 은하계는 그 팔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 팔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 팔 속에서는 별이 너무 많아요. 밀도가 너무 높아요. 주위에 별이 너무 가까이 있어요. 방사이 너무 강해요. 팔과 팔 사이에 이렇게 거리 있잖아요. 여기 태양 같은 경우는 팔의 가장자리에 있죠. 이렇게 가장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비유하자면 높은 산 꼭대기는 생명체가 오래 살 수가 없잖아요. 밑에 계곡이 내려와야지 살 수 있듯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별로부터 뭐 다른 별로부터 많이 떨어진 곳에 어두운 지역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 거기서 이제 모항성이 있어야 되고요. 모항성이 있어야 되고 이 조건만 그래도 태양 같은 별이 1%라고 그랬잖아요. 1% 곱하기 생명 안전지대 조건 딱 넣어버리면 이것이 뭐 0.01%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태양을 중심으로 또 거리가 가까워도 안 되잖아요. 멀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딱 거리. 근데 지구에서 5%도 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 또 그 태양계 내의 생명 안전지대. 이것도 아주 좁은 영역이에요. 요 두 가지를 곱해버리면 은하계 내의 생명 안전지대 곱하기 태양계 내의 생명 안전지대를 곱해버리면 확률은 뭐 기하급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연구한 사람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태양의 생명 조건 확률이 뭐 나선 은하여야 한다, 청각별이어야 한다, 중간나이 별이어야 한다, 적당한 밝기여야 된다 이런 확률이요. 그 다음에 안전지대에 있어야 된다, 초신성이 없어야 된다 이런 확률을 곱하니까 10만 분의 1이라는 거죠. 그 다음 지구의 생명 안전지대 생명 조건 확률은 안전거리에 있어야 된다, 이심률이 원이어야 된다, 크기가 알맞아야 된다, 온도가 맞아야 된다, 뭐 달이 있어야 된다, 물이 있어야 된다, 뭐 물주기 비율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다 합치니까 만조분의 1이에요. 두 개를 곱하면 10-22승이거든요. 전 우주에 있는 별의 수가 22승계입니다. 곱하기 하면요, 전 우주에 지구와 같은 조건을 갖출 확률이 1개 정도예요. 1개, 딱 1개. 근데 림이라는 과학자는 더 엄격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더 엄밀한 조건을 걸어보니까 10의 99제곱분의 1이라는 거죠. 사실 10의 22제곱분의 1도 후하게 쳐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라는 것이 얼마나 우주에서 희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가를 이 확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다 아는 지미 데이비스와 해리 포어라는 이제 과학자는 외계 행성을 다 연구해 보고 하니까 이제 지구는 수십억 행성 가운데 하나 정도가 아니라 진귀한 진주로 보인다. 자료에 따르면 지구는 최적의 시간에 최적의 장소에 있는 유일한 행성인 듯 하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 팩트를 체크해가지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저도 교육자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데 관심이 많거든요.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올바르게 생각을 해야 우리가 올바로 행동을 하죠. 그리고 지구가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지구를 보호해야겠다는 의무감이 생기고 그 책임감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아름다운 지구도 말이죠. 굉장히 약해요. 프레자일, 깨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 지구를 지켜야 되는데,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 다 하시는 얘기지만 정리하자면 지구를 잘 아끼고 보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 낭비를 첫 번째 줄여야 돼요.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원 낭비를 최소화해야 돼요. 생태계를 최선을 다해서 보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셨잖아요. 아마존 같은데 우리가 인간이 과일나무 심거나 이런 옥수수 심다 해가지고 막 정글을 막 마구잡이로 엄청나게 표현하잖아요. 마다가스카르 섬에 대한 그 보고서를 보니까 마다가스카르 섬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그 희귀한 동식물이 많은 그런 천년자원의 생태계의 보고였대요. 근데 그 중에 지금 70-80%가 다 훼손되고 다 없어지고요. 구석에 조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훼손해서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지구에 있는 이제 다른 나라들이 유엔 같은 데서
마다가스카르의 그 귀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 경제적인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하니까 자기들도 훼손시켜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연계를 그 자연을 그 보호하고 그 하기 위해서 뭐 태양광 크린에너지 태양광 한다고 해가지고 풍력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태양광은요 전혀 그 자연 보호가 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자연 훼손 에너지입니다. 특히 이것이 그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개인이 기반해가지고 뭐 이렇게 부수입 올리기 위해서 산비탈이 나무를 잘라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실하고요. 중국산 부실 그 태양광 패널을 쓰고 그 다음에 나무를 다 잘라내면서 이렇게 산림이 훼손되고 비가 오니까 황토물이 흘러가가지고 강으로 들어가지고 강물을 또 오염시키고 그 다음에 그 태양광 패널도 수명이 뭐 5년 10년 정도밖에 못 갑니다. 좀 강풍만 오면 태풍만 오면 다 부서져 버립니다. 풍력 발전기에 대한 최근에 제가 이렇게 보고를 보니까 미국 서부에 풍력 발전을 많이 하거든요. 풍력 발전의 그 터빈 블레이드 하나가 길이가 50m입니다. 근데 직경 100m짜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 터빈이 그 파이버 섬유로 만드는데 그 수명이 한 20년 정도밖에, 2, 3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수명이 닿으면 그걸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 수명이 닿은 풍력 터빈 폐기하는 건 이게 워낙 덩치가 크고 썩지도 않으니까 태울 수도 없고요. 땅속에 묻어야 되는데, 땅을 파내고 묻어야 되는데, 묻을 장소도 없고,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체 에너지는 그것도 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을 했으니까 에너지를 써도 된다. 풍력을 했으니까 에너지를 낭비된다. 이 생각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독일이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무슨 여행을 가거나 수학여행을 가는데 부산에서 서울을 가야 된다. 비행기를 타면 좋은데 말이죠. 빨리 가고요. 근데 환경 그 파괴, 에너지 낭비 가장 심한 것이 비행기라는 건 아시죠? 어마어마한 휘발유를 떼어서 공기 중에 뿌리잖아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고 에너지가 가장 절약이 되는 것이 기차입니다. 기차. 특히 전기기차 같은 거는요. 그 기차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이미 관성이 굳어가지고요. 뭐 낭비하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그 낭비의 습관, 훼손의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 미래가 잘 안 보여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는 어마어마한 전 지구적 글로벌 크라이시스가 온다는 겁니다. 그린란드가 녹아내리잖아요. 그린란드가 다 녹으면 바닷물이 10m 올라갑니다. 그럼 부산, 인천, 서울, 목포뿐만 아니라요. 거의 낮은지 다 잠기고요. 뉴욕 다 잠기고, 상해 다 잠기고, 런던 다 잠기고요. 남극이 녹아내리면 70m 올라가면요. 그 육지에 사람 사는 데는 아무도 없이 다 잠깁니다. 그래서 제가 기온의 문제를 사무주에 다뤘지만은 우리가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지구를 아끼고 자연을 아끼지 않으면, 생태계를 아끼지 않으면 그런 미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 강의는 이제 과학과 인류의 미래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강의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